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15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4장 Accountability of the Police 경찰 책임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 우리 제4부 경찰활동 이슈의 마지막 장이 되겠고요. 내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장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13장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경찰 부패였죠? 경찰 부패의 정의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적 이익을 경찰관의 권한 남용을 통해서 얻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 부패에 대한 비용 얘기도 했었는데, 부패 자체가 범죄다 보니까 범죄인 그 자체의 비용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비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 세금이라는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인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부패 유형과 관련해서는 그레스 이터라 그랬죠. 풀을 먹는 거, 그러니까 부패 경찰관이 되겠죠. 소극적인 부패 경찰관, 그리고 미트 이터, 고기를 먹는 경우엔 적극적 부패 경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뇌물, 절도와 침입절도, 그리고 성적 비위, 내부적 부패, 부패와 야만성. 내부적 부패는 뭐였죠? 내부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했죠. 부패와 야만성 같은 경우는 깽단을 심지어 공격해서까지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 이런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부패의 수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수준이 있다고 그랬죠. 썩은 사과, 이건 어떻습니까? 바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거죠. 라튼 애플이라고 그랬고요. 썩은 포켓, 라튼 파켓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보다 조금 넓지만 그래도 한정되어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연하지만 비조직적인 부패가 있고요. 만연한 조직적 부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경찰부패 이론에는 개별 경찰관 설명하는 바로 이 썩은 사과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었죠. 이건 보통 지하 경제와 관련된 이름이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 경찰 업무, 인비저블하다라는 거죠. 경찰 업무 성격이. 그리고 경찰 조직이라는 측면, 경찰 문화 측면에서 설명한 이론들, 이렇게 몇 가지 이론들이 있었다면 되겠고요. 부패 과정과 관련해서는 시어머니 재밌는 얘기를 했죠. 도덕적 경력이라는 걸 했습니다. 직업 경력이 아니라 도덕적 경력, moral career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경미한 어떤 사례를 받는 거, 마이너 그레이처트에서 규제적인 위반, 아주 어떤 인허가권 그런 거 관련해서 규제적 위반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뇌물 요구하는 아까 우리가 말한 밑 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부패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부패 통제는 크게 내부적 통제가 있었고요, 외부적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서장의 태도였다. 내부 규칙과 규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반부패 조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게리트 판결이 좀 유명했죠. 게리트 판결이 뭡니까? 부패 대상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증언을 안 하거나 할 때 그걸 파면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나온 판결이 되겠습니다. 수사 전술과 관련해서는 증언에 대해서 침묵의 블루 커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끼느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였죠. 능동적인 혁명성 검사가 있었다는데 이건 지금은 없어진 제도라고 했습니다. 돈을 놔둔 다음에 이거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였죠. 효과적인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상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훈련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적 부패 통제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특별조사가 있었죠. 그리고 형사기소는 뭐였습니까? 어떤 외부 연방검사라든지 주검사에 의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적도로 아니면 아예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하나의 부패 통제 전략이 됐고요. 반부패 노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부패 수준이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 행동인데 involving with use of authority by a police officer in a manner designed to produce personal gain for himself or for others are called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police corruption, 부패 얘기가 되겠습니다. When only one or a few officers are corrupt, this is called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Rotten Apple Theory였습니다. 뭐 같은 아닙니다. Rotten Apple. 다음 moral career 좀 전에 봤었죠. Moral career of corrupt police officer begins with 도덕적 경력이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Relative minor gratitude였습니다. 우리 바늘도둑 소득된다. 그거 생각하면 쉽겠고요. NAP Commission conducted its investigation during NAP 나오면 언제입니까? 우리 뉴욕 생각하면 되겠고요. 197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0년대 나온 그 뉴욕의 위원회는 뭐였어요? 몰렌 커미션이었죠. 몰렌 위원회였고요. 크리스토퍼 커미션도 비슷한 시기 90년대긴 한데 둘 다 90년대긴 한데 물론 정확히는 91년이죠. 크리스토퍼 위원회는 91년인데 뭐였습니까? 그 로드니 킹 사건이었죠.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한 위원회였습니다. Federal prosecutors have 연방 검사죠. 연방 검사는 뭘 갖고 있다? 파이를 to local criminal justice official 그 지역의 형사법 공무원들이랑 어떤 파일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allowing them to be more in the 그들의 수사에서 더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인데 파이는 어떻습니까? 더 적고 좀 더 독립적인 그런 게 되겠죠. 수사에서는 좀 더 독립적인. 그래서 아까 우리 기소의 어떤 그 수사와 기소를 그 지역의 검사들한테 안 맡기고 주나 연방한테 맡긴다 그랬습니다. A police officer who aggressively demand favor is called 아주 공격적으로 어떤 호의를 요구하는 폴리스 오피서를 뭐라 그럽니까? 미트였습니다. 이거와 좀 대응되는 게 그레스이트였죠.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다음 오늘 배우실 목차 한번 볼게요. 오늘 그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 배우는데요. 경찰 책임이 뭐냐라는 거고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의미에 대해서 보고 이 경찰 책임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크게 왓에 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무엇을 하는가는 있고요. 방법에 대한 얘기, 이건 how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how 그 어떤 경찰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찰 책임의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게 되겠고요. 이런 경찰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 메커니즘이 있고 외부 메커니즘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감찰에 대한 얘기, 조기 개입 시스템 문제, 인증 문제까지 이건 다 내부 메커니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외부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조기 개입 시스템이라든지 인증 우리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만 오늘 좀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외부 메커니즘도 일부 내용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데 오늘 좀 정확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책임이 무슨 의미냐라는데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ability 책임은 means 의미한다. Having to answer for your conduct 너의 행동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 Explain what you did. 네가 뭘 했는지 설명하고 answering question about your conduct if there appears to be a problem.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너의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Accountability applies to both law enforcement agency and individual officer.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고요. Accountability is a fundamental aspect of a democratic society. 이 민주사회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측면이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Police and other government agency answer to the public.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정부 기관도 이 일반인에 대해서 answer 해야 된다는 거죠.
elected officials such as mayors, governors, a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swer directly to the voter.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이 투표, 선출을 해준 투표자들에 대해서 바로 answer,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고, in turn, they are responsible for holding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their jurisdictions accountable for their performance. 마찬가지로 이 법집행기관 그 종사자들도 그들의 관할에서 책임을 에 대해서 자기의 물음에 대해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What are the police accountable for? 경찰은 무엇을 책임지냐 이 말이죠. These are two dimensions. 여기에는 두 개의 디멘션이 있다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To this question. National Academy Science, 국립과학원이라고 하죠. 주장하기를 that police in America have a dual mandate. 두 가지 권한이 있다. 이 중에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effectiveness, unfairness. 권한이라기보다는 mandate가 어떤 명령이라는 거죠. 효과성이라는 거하고 공정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추구해야 될 어떤 책임의 원리에 있어서 they are effective to control crime. 범죄를 통제하고 and disorder effectively can be professional, fair and lawful. 이런 범죄 통제와 무질서 통제를 어떻게 한다? 효과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the polic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what they do. How they do it. 바로 경찰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what이라는 거와 how they do it.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are strategies for improving police response to crime and disorder. 어려운 것 같고요. At the same time, individual police officers are accountable for how they do their jobs. In these two areas of accountability, there has been tremendous change,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and innovations in recent years. This chapter examines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과성과 공정성, 그리고 what과 how가 있다라는 거고,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너의 행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경찰활동의 딜레마는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책임의 원칙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이 대중이나 법률에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야말로 무법이라는 거죠. 반면 민주주의에서는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뭐가 있다?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효과적인 범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종종 법의 요구가 상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학의 출국을 막기 상황에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이런 효과적인 범죄 통제와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맨 나중의 결론은 이 책의 나중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데 여하튼 제롬 스콜릭이 주장한 대표적인 저승 재판업 정의에서는 이렇게 딜레마가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 책임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범죄 통제와 어떤 합법성 요건이 많은 경우에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좀 봤는데 우리 앞서 경찰의 역사 봤었잖아요. 미국 경찰의 역사 봤을 때 어땠습니까? 경찰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야말로 부패한 경찰들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게 1950년대 들어오게 되면 책임을 묻는 절차가 생기게 되고요. 1980년대 오게 되면 우리 바로 말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문제제한 경찰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잖아요. 경찰이 어떤 범죄에만 책임을 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거,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1990년대가 오게 되면 기법에 있어서 좀 많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컴스테이시라든지 조기 개입 시스템, EIS 이런 게 도입됨으로써 어떤 범죄 통제와 어떤 책임성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우리가 범죄 통제 문제와 어떤 그 책임의 문제가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행동의 책임, 왓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찰 아까 좀 전에 효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이 있죠. 범죄 발생률이죠. 우리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 같지 않습니다. UCR이라 그래갖고 8개 지표 범죄만 집계가 되고 있어요. UCR 내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암수 범죄 문제가 매우 크겠죠. 심지어 훈보하는 경우에 아예 그 통계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건 종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된 범죄만 한정되기 때문에 사건 종결 자체가 릴라이어블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그 기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입건했을 때 사건 종결로 칠지 부검했을 때 이걸 종결로 봐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특히 미국처럼 그 자율성이 큰 기관마다 큰 경우에는 이게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이리저리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효과성을 측정한 범죄 발생이나 사건 종결율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서유지 활동이라든지 서비스 활동이 제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건데 대표적인 대안이 민원입니다. 시티즌 컴플레인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제기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다고 도 낮은 민원은 이 좋은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민원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어떤 민사소송 건수라든지 손해배상액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찰서 같은 경우에 재판 외 재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손해배상액이라는 것도 지급액이 분할돼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지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여론조사, 서베이, 퍼블릭 오피니언이나 서베이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일단 돈이 많이 들죠. 또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그때그때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여론조사 또한 어떤 완벽한 어떤 수단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컴스탯이 있는데 이건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되겠고요. 정기적 회의라든지 정부의 어떤 적시적 제공, 그리고 관할국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경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최근에 많이 곽광을 받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범죄 통계를 모으고는 있지만 이 통계가 한 1년 후에 나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쟁취적으로 이게 분석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접근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느냐,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징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 어떤 잘못된 특정 행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느냐,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뭐다 책임의 하우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책임의 내부 메커니즘입니다.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뭐 순찰 경찰관에 대한 일상적 감독 이건 뭐 서전이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독의 유형에는 지원을 해주는 감독, 전통적인 감독은 뭐 규율에 의해서 하는 감독이고요. 지원을 하는 감독자는 보통 뭐 외부의 어떤 혹은 그 상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도 좀 잘 막아주는 걸 지원 감독자라고 합니다. 전통적 감독자는 어떤 상벌이 좀 뚜렷한 사람을 전통적 감독자라 그러고요. 혁신적 감독자는 뭐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활동적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모범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코칭을 해주는 거, 그 감독자가 혹은 요즘 랩에서 멘토링 해주는 거, 뭐 선두하고 도움 주는 거. 특히 우리 피고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EAP, Employe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건 뭐 우리도 이미 적지 않은 기간 도입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단이 되겠고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또 조직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책임의 어떤 지는 강도가 다르겠죠. 그다음 물리적 사건에 대한 지휘관의 수준 검토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을 지휘관이 어떻게 검토하느냐, 아주 비판적으로 검토하느냐, 뭐 대충 검토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어떤 책임의 내부 메커니즘이 다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공식적인 걸 가져가느냐, 비공식적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성과평가. 그래서 항시 이거 성과평가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성과평가의 어떤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런 것이 다 뭐다? 내부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PTSR입니다. PTSR. 이 쓰는 말인데요. Comprehensive Model of Internal Police Accountability. 그러니까 내부 경찰 책임성에 대한 광범위한 모델이라 그래서 PTSR이 쓰이는데 P는 policy를 얘기하고요. T는 트레이닝, S는 슈퍼비전, 감독이 되겠고요. R은 리뷰, 평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어떤 내부 메커니즘을 어떤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책 같은 건 어떻습니까? The department has a state of art policy on use of deadly force,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대해서 state of art,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훈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트레인 같은 경우는 department train unit trains officer on the precise meaning of each policy. 그 정책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그러니까 의미를 경찰관에게 훈련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슈퍼비전 같으면 감독이죠. 그래서 서전이 closely supervise officers under their command. 그들의 명령 하에서 부하를 어떤 밀접하게 이제 감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검토는 the department has a process for reviewing patterns in past critical incidents. 과거의 어떤 중요했던 사건들 어떤 패턴을 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뷰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policy training, supervision, review 이 네 가지가 어떤 그 책임의 어떤 내부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기본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TSR 알아두시고요. 다음 내부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이제 수단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수단이 뭡니까? 감찰이죠, 감찰. 우리 뭐 여러분들 청문감사관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감찰이 Internal Affairs Unit이라고 합니다. 보통 Internal Affairs Unit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업규범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Professional Standard Unit, 이것도 일종의 감찰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감찰부는 어떤 소극적인 대응, 어떤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감찰을 나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만 뭐 우리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감찰부대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크다는 거고 이 사람들 밀고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이 감찰 부서가 어떤 잘하고 못하는지 결정 요인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서장의 태도라 그랬죠. 이미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부패할 때. 그다음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람들 어디서 장기간 복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계 절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징계 절차라는 것은 좀 어떤 규범적이긴 하지만 처벌보다는 행정변화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된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징계 절차는 신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늦은 정의라는 것은 부정되는 정의라는 거죠. 정의의 어떤 실현이 늦어지면 그것은 정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어떤 징계 절차도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수준의 징계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왜 미스터리냐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답니다. 어떤 처벌을 비행에 대해서 어떤 징계 수준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징계가 되지 않고 있고, 징계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징계 매트릭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양형 있지 않습니까? 상한과 하한을 정하잖아요. 어떤 그 센텐싱에 있어서 그 마찬가지로 어떤 징계에 있어서도 어떤 상한을 정하는 걸 우리가 징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이렇게 징계 절차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뭐다 공익의 추방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민원 조사에 대한 기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적법 절차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인사결정 시 징계 기록을 사용하냐 이건 우리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어디 승진시키는지. 근데 이쪽은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 1991년 크리스토퍼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LA 경찰서가 승진이나 전부 결정에 있어서 경찰관의 징계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어떤 전보 배치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최근에 와서 오클랜드시 합의안, 이거 이제 앞에 뒤에서 나오겠는데, 이 합의안에 따르면 징계 사건에서 사전에 징계 이름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제서야 이런 게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선다고는 침묵의 코드라는 거 있는데, 국립윤리연구회라고 있나 봐요. 내셔널 인스티튜트 에스틱스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99년, 2000년,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42개 주에서 온 경찰관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면서 3,714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침묵의 코드가 전국적으로 존재하느냐고 했어요. 거의 80% 갖고 온 사람이 긍정을 했다는 거고요. 침묵의 코드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라 본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해서 긍정한 사람이 52%나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근무 중에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6%나 됐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 실시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어떤 그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기 개입입니다. EIS죠. Early Intervention System. 아주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찰관을 어떻게 보면 골라낸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있는 경찰관을 우리 크리스토퍼 위원회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퍼 위원회 조사해보니까 민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경찰관은 연간 7.6건의 민원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없는 경찰은 0.6건이 있더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민원만을 관리하면 문제가 있는 경찰관하고 문제가 없는 경찰관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캔자스시의 경우도 50%의 민원이 2%의 경찰관에 집중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찰관 성과 관련 다수 지표를 컴퓨터화하는 겁니다. 어떤 변수들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절대 징계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건 이 어떤 개인의 어떤 성과 지표를 어떤 컴퓨터 변수화 시켜서 입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 성과 지표가 대략 적게는 5개, 보통 16개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든 다음에 임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값 혹은 임계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언제 그 범위를 넘어설 때 문제를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6건 이상의 민원이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문제로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임기치에 대해서는 표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조기개입 시스템 EIS가 뭘 하는 거냐? 경찰관들에서 문제 있는 경찰관에서 상담하고 코칭하고 재교육, 빨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EIS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당연히 실적 향상이 있겠고요. 채용 훈련을 개선시킬 수 있었구나. 문제의 원인이 이런 데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채용 훈련에서 우리가 걸릴 수 있겠죠. 당연히 지역사회 관계도 개선이 될 겁니다. EIS의 효과성을 한번 교사를 해봤는데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 이 도입 이후에
민원이 67% 감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 관리자들도 65%가 긍정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 다른 퍼센티지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와 관련된 게 위험관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경찰 법률 고문이 있는데 이 위험 관리라는 것은 이 조기 개입 시 EIS하고 좀 거리가 좀 별개입니다. 좀 별개고요. 소송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갖고 소송이 만들어진 원인을 제거하는 거, 요걸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자 내지는 전문가를 두고서 이게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거, 이걸 위험 관리라고 한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찰 법률 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변호사 등을 고용해 갖고 어떤 내부의 어떤 정책 평가를 하고 관련 법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당연히. 물론 당연히 미국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특별한 부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EIS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EIS에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퍼포먼스 인증 성과 지표들인데요. I1 보면 시빌리언 컴플레인트 있죠. 민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지표가 되겠고요. M본 보게 되면 all disciplinary action taken against officer, 이거 뭔가 징계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이렇게 5번 본 보아서 sick leave usage가 있습니다. 뭡니까? 병가입니다. 이 병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병가가 많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서 병가가 일정 횟수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IS, Early Intervention System, 조기 개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구성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선택하는 겁니다. 식별된 경찰관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 개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전문 상담소, 프로페셔널 카운슬링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 개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팔로우,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별을 하고 어떤 변수를 식별하는 거죠. 그 다음 선택을 하고 어떤 임계점을 넘는 사람이 누군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상담도 카운셀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스페셜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제 법집행 기관에 대한 인증이 됩니다. Accreditation for Law Enforcement Agency인데요. 이 인증의 어떤 성격이 뭐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자율 규제의 과정입니다. Process of Professional Self-Regulatio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이 하는 거지 그 외부의 어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율 규제가 되는 거고요. 이 칼리아라고 합니다. 이 법집행 기관 인증위원회 커미션 Accreditation on Law Executive Agency 이거 칼리아라고 하는데요. 칼리아가 언제 설립되면 1979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되고 1983년에 첫 번째 기준을 발표하고 84년에 첫 번째로 경찰서에 인증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까지 750개 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최소 표준이 있겠죠. 너희가 이 어떤 로 인포스먼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를 들면 무기는 얼마만큼 가져야 되고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지표들이 다 있다 최소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에는 의무적인 지표도 있고 선택적인 지표도 있다는 거고요. 가장 최신판에는 445개 이상의 특정 표준이 있다. 그러니까 이는 칼리아 나름의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어떤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너희는 합격 그래서 인증서를 준다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증의 어떤 장단점은 뭐냐면
옹호론자들은 이런 인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찰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직업이 다 갖고 있는 거다, 일종의. 그 다음에 외부주의보다는 그래도 내부주의이기 때문에 오기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물리력 사용의 자제 효과가 있더라, 실제적으로 이런 거고요.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이게 자발적이다 보니 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 참여하고 누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수성에 대한 최적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화의 기준은 있지만 베스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진 사진 보게 되면 이게 인증인데요. 이건 로우 인포스먼트, 법 집행 분야에 대한 게 있고 이거 외에도 뭐 교육 분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4가지 정도 분야에 대해서 인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증 어떤 이 되겠고요. 기재, 시상, 아니면 뭐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부 메커니즘을 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외부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그 외부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 과정이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 또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겠고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정치 과정에 의한 통제인데 당연히 시장과 시의원이 자치경찰제다 보니까 시장과 시의원이 통제를 하겠죠. 뭐 시장은 경찰서장을 임명할 것이고요. 뭐 해임할 것이고 시의회는 예산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제할 겁니다. 가장 멋진 말이 뭐였냐면 이 책에서 이 말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부족이 아니라 통제 그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죠. 문제는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적 통치가 오히려 잘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통제 자체는 많은데 이게 지금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 어떤 방향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가치에서 통제의 어떤 내용과 방법이 잘못돼 가는 이런 통제 양은 많아도 아마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법원 같은 경우에는 통제의 어떤 대표적 기구가 되겠죠. 우리 맵대 오하이오 판결 1961년에 난 이 사건. 이 맵이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돌리 맵이라고 하는데요. 1957년에 이 여자 집에 어떤 용의자가 숨어 있었나 봐요. 그런 첩보가 있었나 본데 이 클리블랜드 경찰관들이 이 여자 집을 수색하러 온 거죠. 그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근데 뒤져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그 여자 집을 뒤지다 보니까 음란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란물 소지죄로 이 맵이라는 돌리 맵을 체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61년에 독수독가 원칙에 의하고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난 유명한 그 판결이 되겠죠. 알다시피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다 보니까 중앙의 어떤 통제 경찰 어떤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찰청 본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이 경찰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정해주게 되고 지방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법원 판결의 영향인데 폴 캐슬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00년에 미란다 원칙이 잘못됐다고 이거 소송을 엎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캐슬은 자기의 연구를 통해 갖고 미란다 판결이 사회의 어떤 범죄 퇴치 능력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추정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은 미국 대 니커슨 판결 2000년의 판결을 통해서 이 미란다 원칙을 7대2의 결정으로 재확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용기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여하튼 어떤 연구에 기반해서 반론을 피우게 되겠죠. 경찰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미란다 원칙이나 유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등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자기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을 제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이 경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간 어떤 자발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법원의 어떤 영향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효과가 있는데 이런 판결을 통해서 적정 절차, 듀프로세스 원칙이 정의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찰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법률로서. 또는 경찰 개혁을 자극하게 되고, 검사도 그 어떤 영장을 검토할 때 어떤 신중하게 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계가 있는데 법원은 일상적으로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을. 또한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체포가 꼭 수반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시골에서 작은 경찰서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한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한계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 경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어떤 인권운동가들인지 변호사들이 경찰권 남용에 대해서 경찰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개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그렇게 잘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 부족으로 해서 그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보상액이라는 것이 청구액이 어떤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발생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찰스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거고요. 조한나 슈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 과정에서 아주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Federal Patent or Protection Suit라고 합니다. 연방 패턴 관행 소송 이렇게 아주 직접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1994년 폭력범죄 통제법이라고 있습니다. Violent Crime Control Act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경찰서 법 집행 기관에 있어서 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남용에 침해하는 패턴과 관행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가 이런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었어요. 이 폭력범죄 통제법에 의해서 이후에 그 법무부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정이 나면 합의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컨센트 디크리라고 나오고 혹은 합의각서 혹은 조사 결과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이거를 통해 갖고 어떤 그 합의안의 이행 여부가 그 연방 판사에 의해서 감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연방 판사는 감독관 모니터를 요원을 갖다 임명하게 되고 이 모니터 요원이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이 합의안이 이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판단이 안 됐다고 하면 더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혹은 벌금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패턴 관행 사건의 어떤 개혁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물리력 사용 정지라는 이 제약이 됐다는 거고 조기 개입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 절차가 개선된다든지 경찰관 훈련 자체가 개선되는 이런 패턴 관행 소송이 어떤 좋은 점이 되겠고요. 이 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합의안에 독립적인 감독관 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법원 명령의 집행의 감시로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감독관에 의해서. 이 합의안의 영향은 어땠느냐? 연방 판사는 감독관이 경찰서 모든 필요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고 보고한 경우에만 합의안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연방 판사는. 그렇지 않으면 합의안을 해제 안 한다는 거죠. 계속 좀 말씀드렸듯이 의무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반론도 있는데 이런 패턴 관행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명령한 개혁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더랍니다. 손해배상 비용도 있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손해배상 비용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느냐 한계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안을 갖다 이행할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위험성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모니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나온 게 또 다른 이제 얘기가 협력적 개혁팀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소송의 대안이 되겠고요. 일단 미국의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패턴 관행 소송도 미국의 법무부가 하는 거고요. 이건 그 뭐냐면 법무부 내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tics 이게 잘못됐네요. 폴리싱입니다. 폴리싱. LICING, 폴리싱 서비스, 일명 캅스 오피스라고 있는데요. 이런 사무소에서 경찰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소송의 어떤 대안으로서 세 가지 새로운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개혁, 비판적 대응, 연구 및 모범 사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법무부가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확보한 메커니즘으로서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경찰 비위 어떤 패턴을 막기 위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단체가 주로 제기하고 법원에 명령을 얻는 제도인데 이 또한 증명이 어려워서 이 제도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형사기소 우리 부패에서 나왔었죠. 경찰관에는 형사기소는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평균 5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5명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경찰과 검사가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거고 힘든 배심원의 동정심이 나오겠다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국회에서 보게 되면 연방검사가 제기를 하죠. 최소한 주검사 내지는 연방검사가 이런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에 대한 감시입니다. 시티즌 오브사이트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감시나 시빌리언 리뷰 보드가 있고요. 경찰 감사관 또는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본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감찰부 있었잖아요. 그 감찰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경찰 감사관은 시민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최근에 이런 제도를 갖다 도입했죠. 우선 민간 감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경찰에 대한 여기 민원을 갖다 심사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원을 하는 건 경찰서에 독립된 기관이고요. 민원 검토 후에 이걸 수용할지 기각할지 어느 무혐의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견이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갖고 뉴욕시는 3.9%만 이용을 했다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8.2%만 수용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조사권도 제한이 되어 있고 소환권도 없고요. 전담 기관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경찰의 시민감시 유형이 이 경찰 감사관들이 감찰관인데 이 사람들은 민원을 조사하지 않고 대신 경찰서의 정책적 반영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 대한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이게 특히 뭐냐면 권고 사항을 갖다 발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투명성이 증대된다는 거죠. 자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거의 자료를 언론이 받아서 어떤 또 다른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뉴욕시 같은 2013년에 이런 감찰관을 최근에 창설했다는 겁니다. 여기 시빌리언 리뷰 보도하고 폴리스 오디터 비교한 그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감독 기관들의 목적과 목표가 좀 다른데 이 앞에 건 어떻습니까? 민원에 초점 두고 뒤 후자는 조직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거고요. 특히 지역사회 봉사 커뮤니티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이 시민 감사들은 동네 모임이라든지 공개 토론회, 브로슈어 발간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시민 감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경찰의 전문적인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냐라는 거고 비용도 가다할 수 있다. 혹은 아까 본 우리 감찰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민원 수용률이 더 높더라. 여기 기껏해야 10%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관이 어떤 개방화가 되고 그러면서 시민 신뢰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블루리본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블루리본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원회 이런 걸 블루리본위원회라고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시카고 경찰 책임 테스크포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있죠. 2015년에 있던 오바마 정부에서 21세기 경찰에 관한 대통령 직속 테스크포스 이것도 블루리본위원회입니다. 뭐 크리스토프 위원회 그리고 커너 위원회 워커숍 위원회 모두 다 블루리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혁명이 경찰 책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많이 미친다는 거죠. 우리 휴대전화 카메라에서 로드니킹 사건 다 찍히지 않습니까? 월터스까지 같은 경우에도 그 경찰관이 등에다 총 쏘는 거 다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바디캠 같은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그 어떤 감시, 어떤 책임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증언보다도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더라. 그래서 경찰 책임에 대해서 어떤 강화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언론 같은 경우도 안에 그 경찰 책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에 그 총기 사망 통계를 내보니까 986명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는 FBI가 전년도에 발표했던 444명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데이비드 버넴 같은 경우에 1970년에 NIPD에 대한 부패 스캔들을 일면 보도했고, 그 이후에 많은 경찰관들이 부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언론 보도는 주로 선정적이고 폭력범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왜냐면 뉴스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특히 시민단체, 공익단체에 의한 책임성 확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자유연합, 그리고 전국 유색인종 선진화협회,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인권연대 같은 기관 유명하죠. 인권연대 같은 기관도 유명하고, 참여연대, 이런 기관들이 어떤 경찰권의 어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압력이라 할까요? 그런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책임과 범죄 통제의 관계입니다. 어떤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범죄 통제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 아니냐는 거, 서로 상쇄되는, 역의 관계 아니냐라는 건데, 과거 우리 허버트 패커가 주장한, 또 알이 빠졌네요. 패커의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형사 절차 두 모델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Two Models of Criminal Process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하고 크라임 컨트롤, 범죄 통제에 관해는 이 안에는 어떻다.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관계. 이걸 강조하다 보면, 듀 프로세스를 강조하다 보면 크라임 컨트롤이 낮아진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 크라임 컨트롤을 강조하다 보면 듀 프로세스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과거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이비드 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못된 이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책의 저자인 워커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찰활동이 범죄 퇴치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장이냐 아니면 복지냐, 이 논쟁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 최근에 많이 얘기합니다. 복지가 잘 구현돼야지 성장도 잘 구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경찰 책임에 대해서는 혼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혼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적 메커니즘, 우리 앞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원서부터 어떤 정치 과정 얘기, 어떤 시민단체까지 외적 메커니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두 가지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이 모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좀 이걸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 많이 좀 얘기가 좀 그랬고요. 사실 저도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간이 한 4시가 가까우다 보니까 좀 많이 엉켰습니다. 여튼 교과서 보시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